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승만 학당의 주제는 대한민국의 탄생 두 번째 강의입니다. 소주제는 좌우합작의 유혹이 되겠습니다. 해방인과 되자 소련군이 38도선 이북을 점령을 했죠. 소련은 일본과의 선전포고를 한 뒤에 곧바로 한반도 내에 신속하게 진입을 하고 38도선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 한 달 뒤에 미군이 상륙을 해서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해서 점령을 이후 3년간 펼치게 되는데요. 이 소련은 남한에 미군이 진주한 직후에 1945년 9월 14일에 소련군은 인민정부 수립 요강을 발표합니다. 소비에트 연방은 끝끝내란 말이 중요합니다. 노동자 농민 정권의 수립을 소미 영중 4개국에 제안할 것이다. 해서 이 미국과 영국, 중국 카이로 선언을 한 이 3개국과 이후 이 얄타 회담에서 소련이 참여해서 결국은 한반도 이해관계가 이 4대국으로 됐는데요. 이 4대국에게 노동자 농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제안할 것이다 하는 이 끝끝내란 말이 중요합니다. 전성국인 소련의 입장에서는 그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점령 지역에 진소 정권을 세우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전리품이다 하는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소련군은 38도선을 중심으로 한 인적 교통과 통신과 물류를 차단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미국과 소련이 당초 합의를 하기로는 군사적 분할 점령이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는 없었어요. 사람의 왕래, 교통이나 그다음에 전화, 전신, 그다음에 기차, 트럭 등 교통이나 운송을 차단한다는 것은 당초 합의가 없었습니다만 소련군은 일방적으로 그것을 행합니다. 뒤늦게 남쪽에 들어온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소련은 남북의 경제 교류를 물물 교환 방식으로 하고 이를 위한 양국권 사이에 어떤 청산협정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국 서로 물물 교환한 다음에 적당한 가격을 합의해서 나중에 서로 클리어하는 경제협정을 맺자라고 제안을 해서 사실상 북한을 독자의 어떤 점령지구로서 통치하기 시작을 합니다. 1945년 9월달 바로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 제1차 전성국 외상회담이 소집이 돼요. 그렇게 해서 영국과 미국과 소련 요 세 나라의 외상들이 런던에서 모였는데 그때 이 소련은 전성국으로서 전리품을 요구합니다. 이 지중해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항구를 소련의 군항으로 접수를 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영국이 노합니다. 지중해는 전통적으로 영국의 바다다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죠. 그 다음에는 홋카이도 북부를 오늘날 북해도 이 홋카이도 북반부를 소련이 할양하겠다 하니까 또 미국이 노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스탈린이 굉장히 화가 났다고 그래요. 야, 누구 덕분에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했는데 소련에 대해서 이렇게 박하게 대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그 며칠 뒤에 45년 9월 18일에 스탈린은 극동 소련군 사령부에 7개항의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그 두 번째에 북한의 반일적 민주주의 정당 조직의 광범한 블록을 기초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북한의 독자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이 공산주의자들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라 한 것은 이 후진 지역이 기본적으로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곧바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나아갈 능력은 조건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일정한 과도기를 두되 개인의 소영업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상공업자들, 중소상공업자들을 포섭하는 그러한 과도적인 어떤 그러한 경제 체제를 꾸려나가라. 소수 대자본가와 대지주만큼은 청산해라.
그런 가운데 공산당의 정치적 헤게모니는 확실히 잡아두어서 적절한 때에 공산주의 혁명을 수행한다 하는 그와 같은 혁명 전략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혁명 전략을 지시를 하면서 북한의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라고 스탈린이 지령을 했는데, 저는 한반도의 분단은, 민족 분단은 사실상 이때에 결정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소련 국제 공산주의 제국주의 체제에 있어서 황제와 같은 스탈린이 이런 명령을 했을 때 그것을 거역하거나 취소시킬 어떠한 국제적 힘도 당시 상황에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춰서 1945년 12월 달에 북조선 공산당이 창설이 되고 45년 11월 달에는 북조선 5도 행정 10국이 성립되어서 사실상 소련군이 후견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독자적인 어떤 행정 조직이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45년 12월 달에 제2차 전선국 외상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지요. 이것을 유명한 모스크바 협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한국 문제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한국인들의 운명을 앞으로 100년이고 200년이고 가를 그런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미소 영종 4국이 5년간 신탁 통치를 한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이 회담에 참여한 미 국무부 장관 번스타인 씨는 상당히 정치적 야심이 강한 사람이고 차기 미국 대통령을 노리던 사람으로서 이 회담 전날 상당한 술을 많이 마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별 준비 없이 미국의 신탁 통치 방침안만 들고 나갔습니다. 준비 없이 회담에 나갔는데 소련은 미국의 신탁 통치안을 받아들일 때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결성을 해서 신탁 통치를 받을 한국의 민주적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는 안을 마련해서 그걸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국무장관이 그거 좋다, 미국의 입장과 같다, 이런 식으로 쉽사리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번스타인 씨가 귀국을 했을 때 워싱턴의 정계는 크게 번스타인의 책임을 물었고, 이후 이 사람은 다시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합의를 통해서 한국을 해방시키는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소련의 한국 문제에 대한 비토권이 성립을 했어요. 비토권이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 문제에 관해서 큰 어떤 준비 없이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대응을 하다가 이 소련에게 엄청난 어떤 권리를 안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46년 1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설립되는데요. 이것은 그 법에 의하면은 중앙행정주권기관으로 정해됩니다. 사실상 독자적인 어떤 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조만식 등 여러 민족주의자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1945년 12월인데요. 모스크바 협정에 의하면은 장차 민주적 임시정부가 남북한에 걸쳐서 성립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 이 독자적인 어떤 중앙행정기관을 미리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의가 제기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북조선 민주기지론을 제창을 합니다. 장차 만들어질 민주적 임시정부가 올바른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민주주의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북조선만이라도 먼저 민주개혁의 기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와 같은 논리로서 북한에 있는 어떤 민족주의자들의 반대를 제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장차 세워질 민주적 임시정부가 수행해야 될 20개조 개혁 정황을 발표를 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미국과 영국에 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제 통치 잔재를 청산하고 법과 재판기구를 폐기하고 주요 산업과 대기업을 국유화하고 개인의 수공업과 상업은 자유로 둔다. 그리고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무상으로 분배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장차 세워질 민주적 임시정부는
더도 없이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정부가 되어야 된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끝끝내 노동자 농민의 정권의 수립을 요구하겠다는 그 방침이 이와 같은 식으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겁니다. 주요 산업과 대기업 그리고 대지주의 토지는 몰수한다. 그리고 개인의 소공업, 중소수공업과 상업의 자유는 보장한다. 그리고 일제가 남긴 각종 법과 재판기구를 폐지한다. 일제가 남긴 법과 재판기구는 일본의 조선 통치를 위한 것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사유재산권이라든가 사적 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개인의 법적 권리란 것은 어디까지는 일본을 위한 것이지만 법 자체에 갖는 어떤 보편주의적 성격으로 인해서 한국인들도 그에 따라서 근대적 인간으로 변하고 있었던 것이 객관적인 어떤 역사의 추세였습니다. 그 모든 법을 폐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역사는 조선왕조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개인의 권리와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을 폐기를 했을 때 북한의 농민들은 사실상 국가에 종속된 조선왕조의 농노처럼 그 지위가 추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토지개혁이 이루어져요. 전국에 42만 3천여호의 지주, 자장농, 민족, 반역자, 사원, 종교단체, 토지 100만 정보를 무상 몰수해서 72만 5천호에 분배를 합니다. 토지개혁법에 의하면은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을 분배한 거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내용을 보면은 분배받은 토지의 매매나 임대를 금지한다 했으니까 사실상 경작권을 분배한 것이나 다를 바 없고 이에 북한의 토지는 사실상 국유화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생산 책임제, 현물세, 수매제로 인해서 이거는 일제가 전쟁 수행을 위해서 1942년 이래로 구축한 전시 통제 체제와 그러고 곡물 수매제들을 이름만 바꾸어서 북한은 사실상 개성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일제의 전시 통제기보다도 더 가혹한 어떤 식량 공출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제는 쌀만 공출했지만 여기는 보리와 감자를 비롯한 모든 잡곡까지 생산 책임제와 어떤 수매 할당을 강요하는 그와 같은 정책이 취해졌고 이를 통해서 북한의 인민들은 사실상 어떤 국가의 메인 어떤 국가적 농노로 전락해 갔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에 사회주의자들은 이것이야말로 신민주주의 혁명이다, 인민민주주의 혁명이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김일성을 어떤 아이디얼 타입으로 하는 어떤 신인간 주체적 어떤 신인간 유형이 널리 선전되고 북한 인민을 전체주의로 조직해가는 어떤 그러한 공산주의 역사가 북한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남한에서 1946년 6월 달에 이승만의 임시정부론이 제기됩니다. 46년 5월 달에 다 잘 아시는 대로 서울에서 미국과 소련의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죠. 그러나 소련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남한의 정치 세력은 장차 세워질 민주적 임시정부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함으로써 그 미소공동위원회는 아무 성과 없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되자 이승만은 남순을 해요. 남쪽으로 이 전주, 전라도 북도 지역 그리고 경상남도 지역을 방문을 하는데 그 방문하는 곳곳마다 그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이승만 박사를 환영했습니다. 전주에 내려갔을 때 전주의 덕진광장, 이리에 내려갔을 때 이리의 역정광장 거기에 그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10만의 백이 인파들이 모여서 이 박사를 환영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읍에 내려갔을 때 드디어 이승만이 오랫동안 생각한 작심한 임시정부론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휴회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니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남북한의 통일적 민주적 임시정부의 성립을 고대하나 여의치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의 신문기자인데요. 그렇게 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승만 당시 남북 합작을 그 신탁 통치를 추구하고 있던 소련과 협의해서 신탁 통치를 한다는 것은 소련과 협의해서 만들 민주적 임시정부가 좌우 합작 정부가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한 노선을 추구했던 미 군정이 우리는 소련과의 그 협조 노선을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부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운형, 김규식과 같은 그 중도 좌파나 우파도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하던 임시정부의 김구도 이것을 반대를 합니다. 남한만의 임시정부는 민족의 분단을 초래한다는 그러한 그 어떤 총정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쓴 대한민국 역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당시 북한에 들어선 임시정부가 북한에 사실상 임시정부가 들어섰죠. 그리고 그에 의한 급진적인 인민민주주의 개혁을 민족을 분단을 초래하는 행위로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사실상 토지개혁만큼 중요한 정치적 어떤 현안이 어디 있습니까? 남한의 동포들과 정치 세력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죠? 토지개혁을 해가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벌써 민족 분단을 향한 큰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한 편향성은 당시 남한의 모든 정치 세력이 북한의 실태와 국제정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결여한 가운데 민족통일정부의 수립이라는 당위적 명제에 깊이 매몰되었기에 조금 더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한쪽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남한 안에서만 초점을 맞춘 채 이승만 박사의 임시정부론이 나오니까 북한에서 사실상 임시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개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눈길을 주지 않고 알지도 못한 채, 그리고 비슷한 일이 지금 동유럽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중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소위 말해서 국공내전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비판의식도 결여된 채 이승만의 임시정부론을 비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미 군정의 하지 장관은 이후 이승만을 사실상 연금하다시피 해요. 연금하다시피 하고 통신을 제한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그해 12월 달에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내에서 임시정부에 불가피한 어떤 노선을 계속 워싱턴 정가에 호소를 하고 다닙니다. 이때 미국 시라큐스 대학의 로버트 올리버 교수, 이 사람은 오랫동안 이승만 박사의 정치 고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로버트 올리버 박사가 쓴 책에 보면은 이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군정은 이승만 박사가 한국 문제에 대한 미소 간의 갈등을 타개할 건설적 조치를 지시하도록 개인적 인기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예컨대 신탁 통치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방법이 무엇인지 물었어야 되었고, 또한 자유선거와 완전 독립의 보장을 요구했어야 옳다고 생각했다. 미 군정의 입장입니다. 야, 우리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적절한 시기에 독립을 수기자도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신탁 통치에 협조를 해가지고 신탁 통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고 나중에 자유선거와 완전 독립의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참 대중적 인기 있는 정치가가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야 옳지, 신탁 통치 자체를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이제 미군정은 미군정 나름대로 상당히 그런 섭섭한 관심을 가고 있고, 이 나이 많은 원로 망명가 출신의 정치객이 미국을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미 국무부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를 사실상 연금하다시피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의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보면은 다시 말해서 이승만 박사가 한국의 완전 독립으로 이어질 과도적 연립정부, 즉 동유럽에서는 전혀 성공시킨 일이 없는 조직을 미소 양국이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어달라는 것이었다. 미국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소련과
협조를 해서 좌우합작의 신탁 통치를 만들어서 장차 자유민주주의의 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역사상 이루어진 바도 없고 동유럽에서는 실패하고 있는 일인데 그거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 박사가 보기에 그들이 자기에게 바라는 것은 한국의 군림했던 일본 상전을 공산주의 지배자로 바꾸는 일에 동의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으라 하는 것과 동일한 요구를 미군정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버트 올리브 박사의 회고에 의하면요, 1946년 12월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습니다. 그래서 칼튼 호텔의 이 박사 방에서 두 사람이 서로 토의를 했어요. 거기서 거론된 화제의 몇 가지는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좌우 합작을 강요당했던 다른 동구권 국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은 식으로 소련식 지배하에 남북한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남한을 북한에 통합시키려는 첫걸음에 불과하다는 확실한 예상. 다시 말해서 4개국 신탁 통치를 한국에다 강요하라는 협정을 저지시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길이 가장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워싱턴에는 칼튼 호텔에서 로버트 올리브 박사와 이승만 박사는 서로 논의했습니다. 이 칼튼 호텔은 지금 얼마 전에는 그 레노베이션을 해서 지금은 아주 그 고급 호텔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서 동유럽에서는 성공한 적이 없는 좌우합작, 동유럽에서는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이 전부 좌우합작을 했다가 나중에 공산주의자들의 쿠데타에 의해서 전부 공산혁명을 강요당했던 그러한 선택, 다시 말해서 남북한을 소련의 지배하에 놓겠다는 어떤 그러한 선택,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저지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소련이 북한에서처럼 끝끝내 노동자 농민의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그와 같은 확고한 방침을 한국에서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카이로 선에서 약속한 대로 한국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로 만든다 하는 막연한 어떤 그런 선언만 있었고, 이것을 위해서 소련과 협조를 해서 그 선언에 이루어진 약속을 이루는 것이 미국의 체면이에요. 미국은 그 약속을 이루고 품위 있게 철수를 한다. 한국을 끝끝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이 이끌어간 나라로 만들겠다 하는 그와 같은 미국의 확고한 방침이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1904년에 미국이 한국을 버린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다시 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것이 뻔한 약속을 내보고 거기에 참여해서 협조를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1947년 1월 달에 다시 한국 문제 해결을 위한 6개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남한의 과도 정부를 수립하여 한국의 두 지역이 다시 통일될 때까지 활동하도록 하며 그 뒤에 즉시 총선거를 실시하자. 두 번째, 한국에 대한 미소 간의 일반적인 합의를 깨뜨리지 않고 이 과도 정부는 국제연합에 가입해야 되고 한국 점령 기타 미길 문제에 관해 소련과 미국과 직접 교섭하도록 허용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타 국가들과 평등 원칙에 입각해서 어떤 국가에도 편중된 혜택을 주지 않는 통상권을 한국에 부여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남한만이라도 과도 정부를 세우고, 둘째, 유엔에 이를 가입시켜서 국제적으로 독자적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통일 문제를 가지고 소련과 미국과 이 과도 정부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는 국제적 자유 통상권을 부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오래된 어떤 자유 통상에 기초한 중립국 에 의한 새로운 어떤 국가 건설 방안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남한만이라도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 민족이 자유인으로서 재생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세계 평화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는 이와 같은 강인한 노선을 발표를 했던 것이고, 이승만 입장에서 볼 때는 1948년 8월 10일 대한민국 건국은 바로 이 과도 정부 노선의 관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 1960년에 하야할 때까지도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입장에서 국가를 경영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당시 이와 같은 주장이 이승만에 의해서 제기될 때 미 국무부는 찬 웃음을 보였습니다.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이승만은 빈손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1947년 2월 달에 바로 이 한 달 뒤에 트루만 대통령은 소련을 현 국경에서 봉쇄한다 하는 그 유명한 트루만 닥트린을 발표를 하죠.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소련을 현 국경에서 컨테인먼트한다, 봉쇄를 한다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자유우방을 적극적으로 군사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하는 것이 이제 트루만 닥트린이죠. 다시 말해서 곧바로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렇게 해서 47년 5월 달에 마지막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린 다음에 그것이 결렬이 되자 미국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켰고,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결성을 해서 한반도에 그 위원단을 파견해서 자유총선거에 입각한 어떤 그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그와 같은 그 방침을 실천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승립을 하게 됐는데, 그것은 그 1년 전부터 남한만의 임시정부 또는 과도정부를 주장하고 이를 유엔에 가입시키고 독자적인 주권과 통상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노선을 사후적으로 미국이 추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 정책을 재평가하면요, 미국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소련과의 협력 가능성을 신뢰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하자는데 소련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47년 5월까지 미소 공동위원회 주관의 좌우합작 노선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민주적 임시정부 구성에서 좌익 우세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남북한이 5대5의 비율로 장차 세워질 민주적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그 내각의 구성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남한의 또 좌와 우가 절반이니까 결과적으로는 3대1이 됩니다. 그래서 좌익 우세의 원칙을 고수하는 가운데 남한의 우익 세력을 결과적으로 민주적 임시정부 구성에서 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래서 남한의 우익 세력이 갖는 역사의 진보성, 그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과소평가를 했습니다. 남한의 우익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자유주의의 어떤 독립운동 세력과 그다음에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지주 세력은 남한의 민중으로부터 배척을 받는 반동적인 세력이다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역사인식을 미 국무부에 한국 정책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동아시아 차관보를 했던 히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밝혀졌듯이 소련의 간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그 입장이 미 국무부를 장악해서 동아시아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한반도에 소련을 끌어들이고 좌우합작 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것이 미국의 나이브한 한반도 정책이었습니다. 이승만을 위시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그들의 역사에서 개인의 자유와 독립을 역사 발전으로 동력으로 존중하고 평가하는 최초의 진보적 정치 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이해를 하지를 않았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한국의 정치적, 군사적, 전략적 가치를 저평가하고 품위 있는 철수를 추구하는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 생존 가능성에 회의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에 어떤 그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한 어떤 그 주요 엘리트 정치인들이 그래 했을 뿐만 아니라 미 육군성이나 전쟁성의 엘리트들도 한반도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군사적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소련의 영향하에 있는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따라서 미국은 카이로 선언에서 표명된 약속을 실천을 하고 품위 있게 한국으로부터 한반도로부터 철수하는 것이 미국으로부터 덕이다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을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해방 후 2년간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을 자유민주주의 방향으로 부활시키는 어떤 그 길을 위해서 분투를 했던 위험했던 기간이다. 쉽사리 미군정과 소련이 주도하는 좌우합작 노선에 참여했더라면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반공 자유민주 노선을 고수한 이승만이라는 사람, 단 한 사람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반해서 잘 알다시피 1948년 4월 달에 평양에서 남북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남북협상에 남한에서도 151명의 민족 지도자들이 올라갔고요. 다 잘 알다시피 한국 독립당의 김구성생을 위시한 김규식 씨 이런 분들이 참여를 했죠. 참여를 해서 남북 협상을 벌였는데요. 거기서 이루어진 결정을 보면은 미제국주의자의 식민지 정책과 그에 야합하는 민족 반역자 및 친일파가 추진하는 남한 단독 선거를 파탄시키고 한국에서 외국 군대가 즉시 철수하고 한국인의 손으로 자주 독립 국가를 만들자 하는 소련의 제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강력히 투쟁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정책과 그에 야합하는 민족 반역자로서 이승만과 그리고 남한의 건국 세력을 매도한 다음에 소련이 제안한 대로 한국에서 미소 군대가 다 철수하고 한국인의 손으로 자주 독립국가를 만들게 하자 하는 제안에 찬성을 하죠.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의 모인 회의로서 미국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은 소련은 조선인민군을 동원해서 남한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어떤 이 엄연한 어떤 그 객관적인 정세에는 하등의 그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와 같은 남북 협상으로 노선을 전환하게 된 배경은 역시 그 조선인민군의 창설과 전력 강화 그리고 해방 후 3년간 나름대로 추진해온 인민민주주의 경제의 가동과 생산력의 복구 그리고 남조선 노동당 한 20만 명의 남한에서 성립해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조직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군이 출소하면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자신의 힘으로 타도할 수 있다는 어떤 체제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이와 같은 어떤 제안을 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북한에 올라간 김규식 등은 소련과 북한이 펼친 고차의 통일 전술에 충실하게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남북협상으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후 남한 정치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북행은 이후 건립되는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에 정치하는 상처를 남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한마디 말을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구성생과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직입니다. 형하하던 나이 한 살밖에 차가 안 나는 어떤 그러한 평생의 직인데요. 그 김구성생이 마지막으로 건국 노선에 이탈해서 평양에 올라가려고 했을 때 이승만은 말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어. 우리가 독립운동한다고 40여 년 동안을 국제회의마다 액을 하고 다녔다. 당신이 잘 알지 않느냐. 우리 조선의 독립을 승인해 주시오. 우리 말 좀 들어주시오. 이렇게 액을 복걸하며 다녔다. 그래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총선거를 치르면 반쪽이라도 독립하고 할 수 있다. 반쪽이 아니라 제주도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세워 주권을 갖게 되면 국제 무대에서 우리의 주장을 펼칠 수 있지 않느냐. 지난 40년간 추구해온 우리의 권리가 불완전한 형태나마 눈앞에 있는데 이거를 포기를 하겠는가? 이 권리를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포기를 하려고 하는가? 당신들이나 포기하시오. 역사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40년 동안 국제회의마다 다니면서 액을 복걸했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 그 서러움이 반쪽이나마 이제 회복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그것을 포기를 하느냐. 통일의 꿈을 추구하는 것이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소련의 꼭두각시들이 독자의 정권을 세워서 사실상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추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통일이라는 꿈을 위해서 눈앞에 닥친 40년 내에 오매불망하던 권리를 포기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어낸 독립운동이자 건국투쟁의 기본 노선이었습니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